앞차시에서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은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탄생한 이후 블록체인이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탈중앙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라는 용어는 독립과 투명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블록체인을 상징하는 단어로 암호화폐의 장점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탈중앙화는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구조를 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며 동시에 권력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상징하는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블록체인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과 구조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학습하면 블록체인의 개념을 오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상생경제 발전 가능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효용 중 하나는 제3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유통혁명에 대한 기대입니다. 도소매상과 같은 중개인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없는 거래와 직거래라는 용어가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되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림은 직거래와 간접거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직거래에서는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바로 구매하는 반면 오른쪽 그림은 도소매상이 생산자에게 구입한 물품을 소비자가 간접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간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간접 거래를 직접 거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 상인이 사라진 형태의 직거래는 이미 아마존, 네이버 등을 통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아마존이나 네이버가 기존의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을 뿐 도소매상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직거래를 위해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직거래를 동일시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직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은 중개인이 없는 직거래를 만들기 위한 실험적 발상이며 실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입증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중개인이 사라지면 중개인에게 지불하던 수수료가 사라져 유통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을 통한 독립적인 거래가 국가기관의 화폐 발행, 유통 권한을 부정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한 내용을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탈중앙화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오해하고 중개 수수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해 탈중앙화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됩니다. 2017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연간 비트코인을 통해 1억 건의 트랜잭션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블록을 생성하는 비트코인 채굴업자에게 16조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채굴업자가 1년간 처리한 1억 건은 국내 금융결제원에서 처리되는 양의 0.9%에 불과합니다.
국내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한다면 연간 3,000조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채굴을 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에너지와 검증에 참여한 수만 개의 노드가 사용한 에너지 비용을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며 컴퓨터를 구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도 수수료를 대신하는 비용입니다.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탈중앙화를 통해 정부와 권력의 개입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수평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사라진 이면에는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숨어 통제 불가능한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권력이 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광풍과 함께 익명성의 보호막 뒤에서 시세를 조종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암호화폐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비영리 단체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영리 단체의 주요 구성원은 암호화폐 개발자, 채굴업자, 중개소 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수결을 통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를 대체하는 감시받지 않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대 채굴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들이 채굴을 독점하면 원하는 트랜잭션만 먼저 처리하거나 또는 지연하여 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조건, 보상금 지불 방식 등 모든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등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채굴업자는 전용 채굴 기계를 생산하여 다른 채굴업자에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불과 10여 개 정도의 채굴업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아니라 0.0001%의 권력자가 99.9999%를 지배하는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com이라는 도메인을 소유한 단체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단체의 운영비는 비트코인 재단과 팍스풀이라는 중개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재단의 운영진이 범죄에 연루되어 사법 처리되거나 부적절한 거래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더리움 재단은 암호화폐 발행 초기에 선채굴을 통해 엄청난 암호화폐를 확보하고 이를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 재단의 운영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2018년 12월에만 2,0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15,700여 개 중개소에서 매매되었습니다. 하루 20개꼴로 새로운 중개소가 생기고 하루 2개꼴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감시와 견제 없이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소 일부는 자회사를 통해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셈이나 홍보를 빙자하여 암호화폐의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거대 채굴업자, 암호화폐 재단, 중개소는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권력이고 아무도 이 권력을 감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블록체인을 위변조 방지를 통한 해킹의 방어나 보안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의 3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를 전체 노드에 공유해 노출하므로 기밀성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보안 도구로 인식되는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일반적인 정보 보호는 다른 개념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로부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정보가 전체 노드에 공유되므로 정보 보호는 전혀 달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주소로부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힌트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받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호는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역할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유변조를 막기 위해, 즉 무결성을 위해 해시 함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시 함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일정한 길이의 해시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원래 데이터에 변경이 발생하면 해시 값도 변경되어 위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해시 함수는 해킹을 방어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후에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에 사용된 기술은 침투 방지, 정보 보호, 변경 보호, 탐지 방지 등 일반적인 보안 도구가 지녀야 할 능력 중에서 위변조 탐지, 방지를 막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도입된 기술은 오래전에 개발되어 이미 정보보안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울 것이 없는 기술입니다. 다만 블록체인은 서비스 분산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비용을 생각하면 큰 장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회피, 전가, 감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상응하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정보 보호를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전가할 때 드는 비용이 과도하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비용을 들여 복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나 전가를 통해 위험이 줄어드는 정도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비용 대비 리스크 감소에 효과가 크지 않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편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중복을 통해 리스크 회피에 비용을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블록체인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보안 도구로 둔갑한 원인은 마케팅적 요소를 찾고 있던 보안 업체와 SI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고 인기 있는 블록체인을 정보 보안의 획기적인 도구로 포장하였지만 비용을 낭비하면서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시스템을 애써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핀테크 도구와 연계된 배경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금융을 연상시켜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국제송금,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장이 시장에서 부풀려지고 블록체인이 핀테크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핀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며 지급결제,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 사기 탐지,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핵심 키워드인 오픈 API, 금융 규제 개혁, 개인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핀테크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픈 API 기반의 오픈 플랫폼에는 상생 경제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공유와 개방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오픈 플랫폼은 클라우드의 개념과 닮아 있지만 블록체인과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금융규제는 시장 지배자들이 시장을 장악해서 왜곡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는 금융규제 해소가 핀테크에 필요하지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블록체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통해 개인을 구분할 수 없지만 핀테크에서는 개인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과 같이 핀테크가 추구하는 가치를 블록체인이 달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블록체인을 안전한 저장 장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무엇을 저장하든 가장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즉시 모든 정보가 누출되며 데이터 저장과 조회가 극도로 불편합니다. 또한 현존하는 데이터 저장 방식 중에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저장 장치이기도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조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상반된 속성입니다. 처리 능력 면에서 봐도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저장소입니다. 비트코인은 10분에 최대 3,000개 트랜잭션을 처리하여 초당 처리량이 4억 건에 불과합니다. 블록의 크기를 1MB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블록의 크기 제한을 풀어 처리 속도를 높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며 검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하기에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각광받게 된 여러 이유들이 오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이 당면한 3대 위협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연구 개발을 통해 보완이 있었지만 아직도 안정성을 갖춘 블록체인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많은 블록체인은 기술과 운영 방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중앙화의 기본 개념이 변질되어 중앙화 시스템으로 성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협 요소 3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에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이후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전 값을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가역적으로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데이터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 데이터 검증에 참여하는 완전 노드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에게는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검증하는 노드가 사라지게 되고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어 블록체인의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독점으로 인한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극소수의 노드가 채굴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채굴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채굴 업체가 채굴을 멈추는 순간 블록체인은 그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채굴 업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블록체인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의 등장이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계산을 필요로 하는 해시 함수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컴퓨터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된 해시 기반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므로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소수 분해에 기반을 둔 현재의 비대칭 암호화 체계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언제 실용화될지 불확실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암호화폐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탈중앙화를 지향하던 블록체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채굴업자, 개발자 집단, 거래소에 종속되어 독립적이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인 작업 증명과 익명성에 기반한 탈중앙화를 스스로 부정하고 보안 도구, 핀테크 도구로 옷을 갈아입고 목적과 효용이 불분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 종말과 달리 상생경제라는 새로운 관점에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토큰 이코노미와 상생경제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술과 프로그램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와 효용 측면에서 블록체인에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1961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행동 교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던 치료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인권과 윤리의 문제로 인해 점차 사라졌던 개념이지만 블록체인의 등장과 함께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큰은 암호화폐의 코인을 연상시키지만 암호화폐와 무관한 개념이고 가능한 모든 종류의 보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무결성 달성의 핵심은 작업 증명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노드로 인해 달성되며 이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인센티브 공학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는 사회학이나 경제학의 바탕을 둔 안정된 인센티브 공학의 설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태계 설계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은 단지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상생경제와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일의 중복을 통해 효율성을 대가로 무결성을 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화 시스템보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용과 효용의 크기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대량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회사와 운전자는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효용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 개발 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행 데이터의 효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운전자에게 주행 데이터는 운전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비용이 크지 않지만 효용도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는 두 주체가 협업을 통해 상생 경제를 구축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회사와 협업하여 주행 데이터를 제공할 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자신이 판단하는 효용의 최저치보다 크다면 협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기존 데이터 수집 비용에 비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총액이 크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의 협약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대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단독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 각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상생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전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에서 사용하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새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은 셈입니다. 블록체인의 상생 경제 개념을 적절한 곳에 응용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과 구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개념을 응용하여 상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블록체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와 블록체인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참가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경제 활성화가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